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이상심리학 제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강의는 제1장의 이상심리학의 기본 개념에서 제2절 이상심리학의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심리학을 접근을 할 때 각각의 이론적인 관점이 좀 틀리죠. 첫 번째가 정신분석 이론, 두 번째가 생물학적 이론, 세 번째가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네 번째가 인지적 이론, 다섯 번째가 인본주의 이론, 여섯 번째가 통합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보면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좀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상심리학의 원인적인 관점을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 입장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무의식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거 어린 시절에 어떤 해결하지 못했던 무의식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이상 심리의 즉 정상이 아닌 이상적인 심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것이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자, 1번 별표 치시고요. 정신분석적 입장은 이상행동의 근원적 원인을 어린 시절의 경험에 그 뿌리를 둔 무의식적 갈등에 의해서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어린 시절이고 무의식입니다.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정신분석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인데 이 프로이트는 성격의 3요소로 바로 원초와 자아, 초자아를 이야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원초적 욕구로 구성된 동그라미 1, 원초와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적응을 담당하는 동그라미 2, 자아,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규범이 내면화된 3, 초자아로 구성되며 이들 간의 역동적 관계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아가 원초와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신경증적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것과 원초화가 갈등하고 있을 때를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하죠. 이러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억압, 부인, 반동형성 이런 게 다 뭐죠?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 됩니다. 반동형성 합리화, 대치, 투사, 분리, 신체화, 퇴행, 승화와 같은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정신분석 치료입니다. 치료의 동그라미요. 자유현상기법, 꿈의 분석. 여러분들 이거는 심리상담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고요. 자유현상, 꿈의 분석, 전이 분석, 그 다음에 저항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을 통찰하게 됩니다. 통찰의 동그라미, 현실 생활에서 통찰 내용을 실천하게 하는 훈습의 과정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훈습의 동그라미.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한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습의 과정도 정신분석 이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은 그리 어렵지 않죠.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보면 자, 이상심리학의 이론입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키워드를 쭉 적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 두 번째는 무의식적 갈등. 자아와 원초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신경증적 불안. 자,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아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들이니까요. 생물학적 이론 들어갑니다. 생물학적 입장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유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물학적 입장은 신체 원인론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모든 정신장애는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질병이라고 보는 겁니다. 질병의 동그라미. 자, 생물학적 입장은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주요한 생물학적 요인으로 가로
유전적 요인, 뇌의 구조적 결함, 신경 전달 물질이나 내분비 계통의 신경화학적 이상 등 가로 닫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생물학적인 이론이 됩니다. 자,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약물치료라든지 전기충격치료라든지 뇌절제술 등이 있으며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통해 치료하는 약물치료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이 생물학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생물학적인 이론이 끝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2번이에요. 유전적인 요인이냐, 뇌의 구조적인 결함이냐, 신경 전달 물질이나 아니면 호르몬 분비 현상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물학적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두 번째,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은 좀 이따가 합니다. 생물학적 이론입니다. 생물학적 이론도 키워드 중심으로서 보면 자,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유전적 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뇌의 구조적 결함이다.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등의 신경화학적 이상이라 했습니다. 신경화학적 이상. 이런 것들이 주 요인이 되면 생물학적 요인에 의거해서 이상심리학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일종의 이제 질병이기 때문에 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물 치료라고 쓸까요? 자, 질병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활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 등이 필요하다. 자,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 들어갑니다. 프레이젤 X 신드롬. 이걸 이제 취약 X 염색체 증후군이라 하는데요. 취약 X 염색체 증후군은 거기 밑줄 친 부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실기 문제가 아니라 필기 문제입니다. 자, 취약 X 염색체 증후군은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와 아울러 자폐적 행동 양식 또는 과단 행동을 보여 소아 정신과 의사에 노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러분, X 염색체는 유전인자입니다. 따라서 이건 생물학적 요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취약 X 염색체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이라 했습니다. 염색체 이상에 의해 유발되는 대표적인 장애가 됩니다. 진찰 소견상 긴 얼굴에 튀어나온 큰 귀가 특징적이고 사춘기 이후에는 큰 고환이 특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운 증후군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인데 처음으로 특징을 기술한 영국의 의사 존 랭군 다운의 이름을 인용하여 명명하였습니다. 정상인은 염색체가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3개입니다. 다운 증후군을 21 삼체성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일부에서는 여분의 염색체가 다른 염색체에 결합되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전이형이라 하고요. 세포 분열 오류로 인해 정상적인 핵형을 가진 세포와 비정상적 세포들이 혼재하는 모자이크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염색체 이상으로 특징적인 외모나 정신지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징적 외모와 정신지체의 가로 납작한 얼굴에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눈가에 덧살이 있으며 귀, 코, 입이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밖에 키가 작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짧으며 지능이 낮은 정신지체를 보입니다. 지적장애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생물학적 이론에 해당되는 취약 X 염색체 증후군, 취약 X 염색체 증후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X 염색체 이것이 약한 취약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염색체 이상에 의해 유발되는 것입니다. 염색체 이상에 의해 유발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유전적 요인이 있잖아요.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염색체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
또 하나는 다운 증후군이 있다. 자,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 우리 인간은 23쌍의 염색체가 있어서 모두 46개인데요.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염색체가 하나 더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다운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서 또 염색체가 나오죠.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생물학적 이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가지는 개념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X 염색체에 취약성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후군이고, 다운 증후군은 이것을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다운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염색체 이상이다라는 것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행동주의 이론 들어갑니다. 우리는 행동주의 이론을 심리 상담에서도 많이 배우죠. 이 행동주의 이론은 또 심리학에서도 배우게 되는 것인데, 행동주의 관점은 엄격한 과학적 입장에 근거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환경으로부터 학습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개 있어요. 과학적이다, 환경,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학습이란 단어예요. 인간의 행동을 자극과 반응의 관계 가로,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설명하며 행동이 학습되는 원리와 과정에 주된 관심을 갖습니다. 이상 행동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 형성은 파블로프, 조작적 조건 형성은 스키너, 사회적 학습은 반두라입니다. 등의 학습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짝지어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건 자극에 대한 조건 반응이 학습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끊어주시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은 어떤 행동의 결과가 보상적이면 그 행동이 증가한다. 그 결과가 처벌적이다. 그러면 행동의 빈도가 감소한다. 라고는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게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 그랬죠. 인간의 경우에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모방 밑줄, 관찰과 모방이 바로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반두라,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사회적 학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6번째, 행동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게 이상이 나타났다면 이것은 행동치료법을 써야 되겠죠. 부적응적인 이상 행동을 제거시키는 방법으로 행동적 기법이 있는데, 소고부터 가로, 소고, 처벌, 혐오적 조건 형성, 상호 억제, 체계적 둔감법 등이 있습니다. 가로 닫고요. 적응 행동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행동조성법, 토큰 강화, 모방학습법, 사회적 기술 훈련, 행동적 기법은 정말 많습니다. 이 많은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담에서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자, 체계적 둔감법 밑에 나와 있는데요. 체계적 둔감법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하시게 될 것이고, 행동치료, 그 다음에 마우러의 2요인 이론이 있는데요. 자, 이 마우러의 2요인 이론, 이것들은 이제 심리학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동주의 이론에서 우리가 조금 키워드를 잡아보면 3번째입니다. 행동주의 이론. 이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연구나 접근,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환경 결정론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을 다른 말로 외부 자극이라고 해요. 외부 자극을 우리가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론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행동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이 학습이론에 많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 자,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요, 사회학습 이론. 자, 이런 것 등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에서 우리가 치료는 행동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행동치료는 행동적 기법을 많이 쓴다. 행동기법을 활용한다. 자, 행동기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행동기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불안위계표를 사용하죠. 불안위계 목록을 작성하는데 불안위계 목록표가 바로 이제 불안위계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포증 치료에 효과적이고 역조건화의 기제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공포의 역조건화가 뭔지 아세요? 이완이거든요. 따라서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완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조건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울피에서 개발된 치료 기법입니다. 여러분, 이 울피가 바로 상호제지 이론이거든요. 상호제지 이론에 입각해서 등장한 게 바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온다. 불안하다. 자, 그러면 공포스럽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극과 반응의 관계거든요. 자극과 반응의 관계에서 불안과 공포가 야기되었으니 이러한 것들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자극, 이완을 획득할 수 있는 자극을 줌으로써 불안과 공포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체계적 둔감법은 이완과 불안이라는 반대의 반응 기제를 활용한 것입니다. 역조건화의 기제와 관련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극과 반응, 즉 외부 자극과 이완, 공포, 이게 이제 반응이 되겠죠.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그 다음에 행동치료가 있습니다. 병의 원인보다는 증상, 문제행동 증상의 1차적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심리치료 방법은 행동치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기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즉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두는 심리치료가 행동치료가 되겠습니다. 병의 원인에 주로 관심을 두는 것은 정신분석 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러의 이요인 이론이 있습니다. 사례로 이제 공포증이 있는데, 자, 이거는 참고하세요. 자, 마우러의 이요인 이론에 따르면 회피 반응의 획득과 유지는 고전적 조작적 조건 형성의 과정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회피 학습의 이요인 이론에 따르면 회피 학습에서 경고 자극인 불빛은 전기 충격과 반복해서 짝지어짐으로써 점차 공포를 유발시키는 조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경고 자극에 불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불빛은 전기 충격과 반복해서 짝지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공포가 유발된다라고 했잖아요. 불빛이 들어온다, 전기 자극이 들어온다, 그러면 공포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극과 반응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포는 유기체에게 혐오적이기 때문에 공포 감소는 부적 강화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공포는 유기체에게 혐오적이다. 그래서 공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적 강화라고 했는데, 부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 공포를 줄여줌으로써 이 회피의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요인 이론에 따르면 회피 반응의 결과 전기 충격과 같은 외적인 혐오 자극뿐만 아니라 조건 형성된 공포와 같은 내적인 혐오 자극도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거기에서 회피 반응의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회피 반응이 나타났어요. 회피 반응이 나타나면 그 결과 외적인 혐오 자극, 그 다음에 그 공포 이런 것들 또는 내적인 혐오 자극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회피 반응으로 인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행동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뭐라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이고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보는 게 뭐라고요? 이거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마우러의 이 요인 이론은 고전적 조건 형성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인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체계적 둔감법부터 나온 거 정리하면 이건 필기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체계적 둔감화라 연관성 있는 여기와 연관성 있는 단어를 써보면 첫 번째는 이게 행동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울피가 제시한 겁니다. 울피의 상호제지 이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위계 목록을 작성하는데 아예 순서를 잡아드릴게요. 자, 이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불안위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불안위계 목록표를 작성해요.
목록표를 작성하고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단계적 둔감화를 하게 됩니다. 단계적 둔감화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역조건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역조건화와 관련성이 있고 역조건화는 불안과 대립되는 이완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불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안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극과 반응의 관계인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적용한 이유는 뭐냐?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행동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행동치료 보겠습니다. 행동치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신분석치료와 구분해서 정신분석치료는 과거 정신적인 외상을 찾아요. 그게 바로 문제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원인하고 증상 중에서 문제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행동치료는 뭘 중점을 맞추냐? 자, 문제 원인과 그 다음에 증상이 있다. 이 증상이 바로 이제 부정적인 행동, 부적응적인 행동이 되겠죠. 거기에 증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증상 초점이고 이것은 원인 초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우러의 이요인 이론이 있습니다. 자, 마우러의 이요인 이론은 두 가지의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전적 조건 형성,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 두 가지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고전적 조건 형성은 뭐냐? 어떠한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이 유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이 유발된다. 자, 여기 조작적 조건 형성은 반응의 결과가 있다. 자, 반응의 결과에 의해서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우러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러한 반응의 결과, 회피 반응의 결과, 전기 충격과 같은 외적인 혐오 자극, 내적인 혐오 자극 그런 것들이 이제 제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극의 제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반응의 결과를 회피 반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피 반응을 했으니까 이거는 반응 행동을 한 것이고, 자, 결과적으로 자극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반응 결과 여기다 쓰면 또 헷갈리시니까 그냥 행동이라고 일단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회피 반응이 됩니다. 회피 반응을 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충격이 들어갔다. 충격이 들어가면 반응은 뭐냐? 회피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조작적 조건 형성은 여기에 대해서 회피 반응이 나타났다. 회피 반응이 나타났다. 거기에 대해서 혐오 자극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혐오 자극의 제거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극, 이게 바로 반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회피 반응과 혐오 자극은 행동과 결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조작적 조건 형성의 개념이 바로 이거니까요. 고전적 조건 형성의 개념은 이거고, 그래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러의 이 요인 이론에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회피 반응이 이제 공포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공포증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인지적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 입장은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비합리적 신념이나 인지적 왜곡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건데,
인간을 자신과 세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 존재로 보며 인간이 고통받는 주된 이유는 객관적 환경 자체보다는 그에 부여한 의미 때문이라고 가정합니다. 사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왜곡된 의미를 부여하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활동에 기인합니다. 2번 별표. 인지적 입장은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부적응적 인지도식의 1, 역기능적 신념의 2, 인지적 오류의 3,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4,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아론백이나 앨리스가 말했던 개념들이잖아요. 인지적 심리치료, 보통 인지치료라고 하는데요. 내담자의 이상행동을 초래하는 부정적 사고 내용을 포착을 하죠.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고를 고치는 거예요. 인지재구성, 인지재구조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지치료에서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사고의 타당성, 현실성, 유용성을 내담자와 함께 다각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보다 더 현실적이고 정적인 사고로 전환시키는 구체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인지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하죠. 인지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이 같이 결합되는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하는데 번호가 4번이죠. 4번. 인지적 이론이라 하겠습니다. 인지적 이론의 키워드는 뭐냐면 잘못된 생각, 비합리적 신념, 앨리스가 말한 거고요. 인지적 왜곡, 인지적 왜곡은 아론백이 말한 거고요. 부정적 자동적 사고, 이것도 아론백이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역기능적 인지도식, 아론백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부정적인 자기독백, 부정적인 셀프톡, 앨리스가 말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뭔지 아세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지치료가 필요하다. 인지치료의 목적은 뭘까요?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재구성이 목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본주의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 로저스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인본주의 입장은 긍정적 인간관에 근거하여 인간을 근본적으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성장지향적 존재로 봅니다. 인본주의 인간관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유기체적 욕구나 성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가치나 기대에 맞추어 조건적인 수용을 하게 되면 부모의 애정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을 왜곡하거나 부인하게 됩니다.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이가 자기 자신의 욕구가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녀, 여기서 아이는 자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녀의 잠재력은 있을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잠재력이 있을 건데, 자, 거기에 따라서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의 가치나 거기 있는 대로 부모의 가치나 기대에 맞추어서 그 아이를 이끌어 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을 왜곡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인본주의 심리치료자는 동그라미 1,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동그라미 2, 공감적 이해, 동그라미 3, 진솔함. 이것이 이제 로저스가 말한 이 치료자의 세 가지 태도예요. 이것을 통해 내담자와 성장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여 내담자가 왜곡하고 부인해왔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자각하고 수용함으로써 자기 실현적 경향성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죠. 인본주의. 자, 인본주의 이론인데 인본주의 이론은 유기체가 주관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주관적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 등에 맞추어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기체는 주관적인 경험을 충분히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본주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치료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치료자 태도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수용적 존중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공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솔성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는 로저스가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수용적 존중, 공감, 진솔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본주의 치료가 가능하고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관적인 경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식이 있게 하고 실존적인 삶을 살게 하고 창조성을 갖게 하고 자기 신뢰감을 갖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통합이론 들어갑니다.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과 생물 심리사회적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결합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취약성과 스트레스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은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은 특정한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의 특성인 취약성과 여기서 끊어야 돼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정신장애가 유발된다는 게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입니다. 자, 여섯 번째 통합이론입니다. 통합이론의 1번은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입니다.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러분요, 이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소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질병 소인과도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특정한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이제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는 이제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은 취약하죠. 환경적 요인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되었을 때 그 사람은 이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통합 이론에서 스트레스성 취약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2번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가 합쳐져 있죠. 생물 동그라미, 심리 동그라미, 사회 동그라미.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은 기존의 특정한 이론 입장에 구애받지 않는 탈이론적 입장입니다. 가로. 이상 행동과 정신장애 이해와 치료를 위해서 1. 생물학적, 2. 심리적, 3.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21세기 이상 심리학에서는 이상 행동의 다양한 원인적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이상 행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그러면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까지 보겠습니다.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 이상 행동을 진단할 때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종합적인 고려라고 하죠. 종합적인 고려가 바로 이상행동의 진단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렇게 나온다면 생물 심리사회적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서 1번이 중요합니다. 자, 실력 따지기 봅니다. 사회문화적 관점을 보겠습니다. 사회문화적 관점. 사회문화적 입장은 개인이 성장하고 생활하는 환경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이상행동과 정신장애 유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사회문화적 관점입니다. 사회문화적 입장에서는 이상행동과 정신장애 발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는데요. 문화권, 종족, 사회경제적 계층, 거주지역, 사회문화적 변화, 성차별, 경제적 빈곤,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사회문화적 관점입니다.
자, 7번 들어갑니다. 7번. 사회문화적 관점입니다. 사회문화적 원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개인이 성장하고 생활하는 환경의 사회문화적 요인이라 그랬으니까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환경이 이상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행동의 원인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 사회문화적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 많이 있는데 뭐 거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사회적 낙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계층을 사회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계층. 자, 그리고 성차별 등이 바로 사회문화적 요인이 되겠죠.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문제점이 있다. 역기능이 발생하면 이러한 역기능이 발생하면은 바로 이상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문화적 관점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7번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제 보는 2절 내용이었고요. 이제 3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행동의 평가와 진단입니다. 이상행동의 평가와 진단에서 보시면 면접법, 행동관찰법, 심리검사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심리검사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는 교재를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판서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심리평가란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속성, 지능, 성격, 이상행동, 정신병리 등을 심리학적 전문 지식에 근거하여 면접, 행동관찰, 심리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단기간에 평가하는 작업을 심리평가라고 합니다.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은 4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심리검사해야 되겠죠. 행동관찰합니다. 면담을 해요.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4가지입니다. 자, 개인이 이상행동과 증상에 대한 심리평가 자료를 통합하여 통합의 동그라미, 특정한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작업을 심리진단이라고 말합니다. 임상적 심리평가의 과정인데 심리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목적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평가의 목적에 필요한 평가 방법과 절차를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평가 계획에 따라 환자로부터 직접 평가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채점되는 과정을 거쳐 그 심리적 의미가 해석되며 어떻게 평가 자료를 해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이렇게 평가 자료를 해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심리적 전반에 대한 지식, 심리학 전반에 대한 지식이나 평가 도구에 대한 이해, 치료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끝났는데요. 심리평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다 판서해 드리지만 심리평가는 크게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심리평가 이코르 심리검사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관찰 하고요. 그 다음에 면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지식이요. 이 4가지가 결합되어서 심리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꼭 알아놓으시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심리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면접법 여기요. 자, 면담이 면접법이죠. 언어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심리적 특징과 정신병리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구조화된 임상적 면접은 환자에 대해서 자유로운 방법, 비구조화에 밑줄치고요. 비구조화는 자유로운 방법으로 질문한다. 개방형 질문입니다. 정보 수집하는 거고요. 구조화된 임상적 면접은 면접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가로,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순서를 비롯하여 응답에 대한 채점 방식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면접조사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접조사표가 있고 그 면접조사표대로
우리가 평정을 한다면 이것은 구조화된 임상면접이 되겠습니다. 자, 정신상태 검사가 있는데요. 환자의 행동과 심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면접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신상태 검사는 우리가 심리검사나 임상심리학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자, 행동관찰법입니다. 행동관찰법은 자연적 관찰법, 구조화된 관찰법, 자기관찰법, 행동분석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자기관찰법 거기에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행동관찰법은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여 그 행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빈도나 강도를 수량하는 방법입니다. 자, 행동관찰법 여기 있네요. 행동관찰법. 자연주의 관찰법은 일상적인 생활 환경 속에서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관찰법은 특정한 자극 상황에서 환자가 나타내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관찰법. 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모니터링이에요. 자기감찰이라고도 하고요. 자, 행동분석법. 어떠한 문제 행동이 나타난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특정한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초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평가하는 것이 행동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자, 심리검사법이 있습니다. 지능검사, 객관적 성격검사, 투사적 성격검사, 신경심리검사가 있습니다. 이거 다 심리검사 파트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사 문항과 채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심리검사를 해석할 수 있는 규준, 해석 지침을 구비하고 있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심리검사. 자, 지능검사입니다. 이상행동과 부적응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지적 기능의 저하나 손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겠죠. 임상적 평가에는 개인의 지적 능력과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지능검사가 흔히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적 능력을 우리가 능력검사라고 하는 지능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가 대표적인 거죠. 전반적 세부적 지적 기능의 수준, 병전 지능 수준, 그 다음에 지적 잠재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응 상태, 성격적 특성, 정신병리적 특징, 뇌 손상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임상적 평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는 아동용, 성인용, 유아용이 있는데 아동용 4번째 판 나왔고 성인용 4번째 판 나왔습니다. 심리검사에서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객관적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도 객관적인 것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성격 검사입니다. 성격의 동그라미. 피검자에게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기술하는 문항을 제시하고 자신에게 해당되는지를 평정하게 하는 지필식 자기 보고형 검사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다면적 인성 검사죠. MMPI 지금은 2번째 판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객관적 성격 검사로서 피검자의 검사 태도를 평가하는 4개의 타당도 척도와 여러 가지 성격적, 정신병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10개의 임상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쓰세요. 오리지널 척도입니다. 자, 4개의 타당도 척도와 그 다음에 10개의 임상 척도가 있는 것은 오리지널 척도고요. MMPI2에서는 타당도 척도가 9개가 되고 재구성 임상 척도가 9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심리검사에서 디테일하게 배우시게 됩니다. 자, 투사적 성격 검사 들어갑니다. 투사적 성격 검사는 피검자에게 애매모호한 자극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유로운 반응, 애매모호한 자극 제시에 가로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반응을 유도한다 그랬죠. 자유로운 반응 유도에 가로 묶어주세요. 검사 반응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피검자의 무의식의 동그라미. 투사적 검사라고 하는 것은 글이나 이야기나 글이나 이야기나 그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운 반응이 나타나면 여기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무의식적으로 투사되어 나온다 그래서 투사적 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샤 검사 데칼코마니 양식에 의한 대칭령의 잉크 얼룩으로 이루어진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이 무엇처럼 보이는지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샤는 어느 부분에서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주제 통각 검사 TAT입니다. 피검자가 쉽게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과 상황을 묘사한 30장의 그림 카드가 있습니다. 이 30장의 그림 카드 중에 이제 하나는 공백 카드가 돼요. 그래서 31장이 되는데 20매의 그림 카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30장의 그림 카드로 구성되며 그림을 보고 피검자가 구성한 이야기 내용을 여러 채점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검사는 나중에 심리검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신경심리검사도 이 심리검사 과목에 있습니다. 신경심리검사 다양한 심리적 기능을 측정함으로써 가로 뇌의 손상 유무라든지 손상의 정도와 부위 가로 닫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신경심리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생리적 측정법이 있는데 신체의 생리적 반응, 생리에 동그라미요. 생리적 반응을 통해 심리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심리 생리적 측정법은 이처럼 심리 생리적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심리적 상태, 특성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뇌 영상술이 있습니다. 뇌 영상술은 인간의 뇌를 투사하여 뇌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뇌를 투과한 엑스레이 양을 측정하여 컴퓨터로 재구성한 뇌의 단면을 영상하는 기법, 전산화된 단층 촬영 CT, 자기공명 영상술 MRI, 그 다음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의 PET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은 뇌 영상술이 되겠죠. 여러분 행동 관찰하고 면담하고 심리검사한다. 이것들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그걸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심리평가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이 이상심리학의 제2강입니다. 2강까지가 1장 내용인데요. 2강까지의 내용에서도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1강보다는 2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2강에서 이상심리학의 원인과 연관된 이론들이 있었는데 그 이론들이 되게 필기시험에서 1, 2, 3, 4 각각에 하나씩 나오고 연결하는 문제 스타일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 내용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